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나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이 아파트는 내가 자취할 집을 찾던 중 유독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와 있어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방이 넓고 주변 환경도 좋아 망설임 끝에 계약했다. 처음 이사 갔을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이상한 점은 매일 밤 3시 15분이 되면 베란다 창문에서 바람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창문을 꼭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스며드는 듯한 씩씩거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이 새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소리와 함께 이상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구름 그림자이겠거니 했는데 조금씩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자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마치 사람의 형상을 띠는 것처럼 보였다. 이때쯤 내 친구 중 하나가 집에 놀러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는 다음날 아침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내 방 베란다 쪽에서 누군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분명히 사람 같았다고. 그때부터 나는 조금 더 신경이 곤두섰다. 밤이 되면 나는 그림자가 나타나는지 매번 확인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이 아파트에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전세입자에 대한 정보나 기록이 없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결국 참다 못한 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게 되었고 의외로 그들은 큰 저항 없이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몇 년 전 화재가 있었고 그 사건으로 몇몇 세입자들이 사망했던 곳이라는 것이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내 집의 베란다 쪽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후 나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이 아파트에 관련된 오래된 신문 기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불행한 사건이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중 한 부분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망자 중 한 명은 이곳에 홀로 거주하던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그의 방에서는 소방관조차 납득할 수 없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이를테면 그의 마지막 흔적이 베란다에서 내 방을 바라본 흔적이었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나는 그날 밤 떨어지는 듯한 기분에 휩싸인 채 잠이 들었다. 깊은 잠에 빠진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남성이 되어 있었다. 불길에 휩싸인 방 안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는 그의 심정이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그 시계는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깨어났을 때 나는 땀범벅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 이상 그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가 그 시간에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집에서 오래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은 희미해졌지만 밤에 3시 15분이 되면 여전히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후 나는 종종 이 사건에 대해 떠올리곤 한다. 어쩌면 나만의 착각이나 우연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분명히 무언가를 느꼈고 그 감정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사하고 난 후 새로운 집에서는 더 이상 그런 기이한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실제 경험일지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건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 뚜렷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일이 일어난 시간은 언제나 3시 15분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겨울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도심의 복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아내와 함께 한적한 그곳을 정착하게 된 것이다. 마을은 조용하고 사람들은 다정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모두 이상하게 해질 엮이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그들이 일찍 잠을 청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날씨는 유독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 나는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고 한참을 자다 깨보니 시계는 정확히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창문 밖에서 뭔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린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무심코 창문을 열어본 나는 깜짝 놀랐다. 어렴풋이 보이는 백색의 실체가 마당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으나 그 실체는 명백히 무언가의 형체였다.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천천히, 너무나도 천천히 나의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당황한 나는 얼른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그리고는 곧바로 침대에 누워 이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랐다.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정말 해가 밝았을 때 밖을 확인해보니 어젯밤 그 형체가 지나갔던 눈 위에는 발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다. 나는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 발자국은 길게 이어지더니 마을 근처의 작은 숲으로 이어졌다. 숲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산신령당 하나가 있었다.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곳은 마을에 수호신을 모시는 장소라고 했지만 가까이 가보니 오랜 세월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은 듯했다. 수복되어 있는 부분도 없었고 주변에는 기이한 부적들이 나무에 걸려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마을의 노인에게 그 밤의 일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말을 아끼더니 나중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의 전모를 얘기해줬다. 과거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자정즈음하여 신께 제물을 바쳤다고 한다. 하지만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은 해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고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밤에는 되도록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매일 밤 그 형체를 기다렸다. 그리고 몇 번의 밤을 더 지나 마침내 다시 그것이 나타났고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창문 앞에서 그저 지켜보았다.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그 형체는 사라지게 되었고 더 이상 나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더 이상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이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지만 나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해질 무렵에 밖에 나가지 않았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상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끔씩 그 겨울의 추운 바람 속에서 들려오던 급비 거거리는 소리가 떠오를 때면 소름이 돋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 지우는 한밤중에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는 최근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락방 귀신이라는 공포썰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를 친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여러 가지 버전의 이야기를 찾아서 읽고 있었다. 이야기의 내용은 각기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다락방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점에서 섬뜩했다. 지우는 무심결에 이런 이야기를 읽는 자신이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야기에 몰두해 있었다. 지훈의 집은 오래된 2층 주택으로 으슥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방은 2층에 있는데 바로 위에 다락방이 있었다. 언제부턴가 그의 가족은 다락방을 잘 쓰지 않게 되었고 다락방 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다.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다락방이었지만 최근에 읽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괜스레 다락방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우는 인터넷에서 읽은 여러 가지 귀신설을 떠올리며 잠에 들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날카로운 소음이 지훈을 깨웠다. 바로 위 다락방 쪽에서 무언가 끌리는 듯한 소리였다. 지훈은 방금 전까지 꿈속에서 듣던 소리였던 것처럼 느꼈지만 이내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스마트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하고 이어서 인터넷에서 읽었던 다락방 귀신 이야기들을 다시금 떠올렸다. 소리가 또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커지는 듯했다. 다락방 문이 서서히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두려워서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소리가 멈추길 기다렸다. 하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가 다락에서 내려오려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용기를 내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계단을 올라 다락방 문 앞에 서서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만약 문을 열면 지훈이 상상했던 무시무시한 존재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러다 평생 이 집에서 잠을 못 잘 거야라는 생각이 떠오르며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조심스럽게 다락방 문의 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밀었다.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조금 열렸고 지훈은 숨을 꾹 참았다. 그 순간 다락방에서 냉기 같은 바람이 불어 나와 그의 온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손전등을 켜서 다락방 안을 비춰보았고 마침내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했다. 단지 먼지 낀 오래된 상자들만이 그 안에 놓여있을 뿐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지우는
다락방 문을 닫으려던 순간 그의 눈에 상자 옆에 앉아 있는 한 여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앞을 보았을 때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지우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얼른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노트북 화면에는 포럼에 올라온 다락방 귀신설이 여전히 떠 있었고 그는 그 이야기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지우는 다락방 문을 절대 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락방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그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다락방 귀신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각자의 경험담과 상상력을 덧붙여 더욱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었다. 결국 지훈에게 그날 밤의 경험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환상인지 아니면 정말 다락방에 무언가 존재했던 것인지 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훈은 절대 혼자 있을 때 다락방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면 다락방 근처에서는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지지 말라며 서로에게 경고하곤 한다.